조개독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죠. 그래서 감자는 솔라닌인데 독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떼고 잘 삶아 먹으면 된다 그랬고, 고시포린이, 리시닌이 이런 것들 다 그 다음 청산배당채 다 독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버섯독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버섯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식용버섯의 비율은 굉장히 적고, 그쵸? 실제로 독버섯인데 식용버섯처럼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야생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먹게 돼서 발생되는 게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랬고, 자, 어패류의 독소 중에서 보고독을 꼭꼭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고독의 이름은 뭐라고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TTX. 자, TTX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보고에서 나온 독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고는 전체 다 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어류가 특정 부위에만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같은 경우는 독이 어디에 많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난소라든지 아니면 알이라든지 그런 데 많다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한 게 기본적으로 번식하고 증식하려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소라든지 알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산란기가 됐을 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고의 입장에서는, 그죠? 번식을 해야 되는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절대 먹히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보고 독 같은 게 기본적으로 산란기라든지 번식기라든지 이럴 때 독이 확 올라오게 되고, 이거는 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어패류라든지 아니면은 조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란기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자, 보고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주 맹독성이라 그랬죠. 사람의 치사량 단 2mg만 있어도 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모르고 먹으면은 그냥 독 때문에 병원 실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죽어요. 정말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고, 어쨌든 치사량이 2mg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고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은 절대로 손질한 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잡아가지고 그냥 아는 분이 해줬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사실 보고독 사건이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지만 어쨌든 보고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아실 테지만, 그리고 특이하게 일단은 보고독을 섭취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다 그랬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다 그랬죠. 특이하게, 그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보고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고 나서 살았다 그러면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끝까지 그냥 다 삽니다. 그게 이제 보고독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보고독.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이다. 그래서 감자의 독 이름은 솔라닌이잖아요. 그것처럼 보고독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테트로도톡신. 자, 그래서 보면은 난소, 정소 이런 데서 이제 많고, 근육, 우리는 결국 생선을 먹는다 그러면 근육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육 쪽은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껍질을 벗겨내고 잘 씻어서 먹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갑자기 일단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나요. 막판에는 의식이 불명되고 호흡이 정지되고 그냥 하루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근육이 마비되고 그러면은 사실 제일 뭐가 무섭냐면은 호흡근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마비돼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근데 호흡근인데가 마비되면은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폐를 통해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요리 전문가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알, 내장, 간, 피부 이런데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계절은 산란기를 전후로 해서 최고로 올라간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보고독은 관능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독이 있으면 냄새가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죠? 보고독은 냄새가 안 나고 맛을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독이 쓰면은 차라리 먹다가 그냥 뱉겠는데,
이거는 맛을 봐도 전혀 이상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거죠. 자, 기타 뭐 보거 말고 뭐 시구아테라, 돛돔, 어란 다양한 생선들이 독이 있고, 사실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민물고기 같은 거 보면은 빠가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다 독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같은 거 이제 뭐 바다 낚시 같은 거 저 뭐 낚시 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해보면은 뭐 쏨뱅이니 이런 애들은 그 지느러미에 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꼭 먹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패류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독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조개류도 이제 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장성 같은 데는 가급적 이제 피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다양하게 뭐 신경 마비, 설사, 기억상실 다양하게 온다 그랬고, 네. 조개독은 안 나와요. 네. 보고 기억해 들어갔어. 보고. 그래서 조개독 이름이 뭐 베네루핀도 있고 삭시토신도 있고 이메페라 그래서 이제 그 홍합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살충제는 유기인제, 유기염소계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기염소계 같은 경우는 보통 만성적으로 DDT 같은 거, 유기염소계는 만성적이지 않고 조직에 잔류하지 않고 굉장히 급성으로 일으키고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요 두 개는 사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학 쪽에서 시험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안 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유기인재, 유기염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국가고시 이제 공부할 때는 그 문제가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만성적으로 발생을 하고 DDT 같은 게 있고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유기염소계는 유기인재는 굉장히 급성이고 조직에 잔류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미나마타병, 중금속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감염이 된다 그랬죠? 중금속은. 자, 일단은 해양 같은 데 오염이 됐다가, 이게 처음에는, 플랑크톤 같은 게 먹고, 플랑크톤보다 더 큰 애들이 또 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먹이사슬의 상층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누적돼 갖고 나중에 사람에서는 굉장히 높은 농도로 중금속이 발생이 되고, 일단은 중금속이 몸 안에 들어오면 분해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신경계 쪽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미나마타, 뭐 이따이 병 이런 것들이 일본어가 붙은 이유가 이런 해양 폐수들을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납 성분이 있고 수은 성분이 있고 뭐 카드뮴 성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흘려보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어떤 그런 감염이 되는 거죠. 물고기 같은 것들을 먹고. 그럼 중금속을 먹을 때는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는 미나마타병. 자, 이따이병을 일으키는 거는 카드뮴. 그죠? 그래서 이따이병, 수은 미나마타. 이따이병, 카드뮴. 자, 요 두 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 내에 이제 잔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휴약기간이라든지 뭐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해서 배웠죠. 자,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인식품 위주로 외워두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식품 위주로 그런 것들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자, 뭐 세균의 외독소가 있고 내독소가 있고 그 다음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안 냈어요.
자, 그래서 감염형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증식돼서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있다 설사하는 형태고, 독소형은 내부에서 세균이 증식되는 건 관계가 없어. 그냥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먹고 구토를 하거나 설사하는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잠복기가 좀 짧고 순식간에 좀 발생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감염형, 독소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우리가 쭉 배워서 나갔었죠. 그쵸? 하나씩 배워서 나갔었고, 배워서 나갈 때 제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런 거는 원인 식품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원인 식품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 있었죠. 뭐 아포를 형성한다든지 냉장 온도에서 성장한다든지 그런 세균들은 좀 특징적이게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닭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된다 그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계란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사실 잘 살모넬라를 못 찾아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그 성남이나 이런 데서 그 김밥집에서 발생된 게 이제 계란에 의해서 발생된 게 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은 종류 되게 많다 그랬죠. 이핵, 이택, 이익, 이팩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이핵이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핵의 원인이 되는 게 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소. 자, 그래서 소가 변을 보고 소의 장에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변을 보고 이게 환경을 통해 오염되고 또 소가 먹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게 도축하는 거죠.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내장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살로 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 가지고 분쇄용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이런 이핵 같은 병원성 대장균이 제일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분쇄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주로 뭐에서 발생했냐 그러냐면 그 햄버거 패티, 햄버거집 같은 데서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선 발생이 거의 없었지만 옛날에 그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 햄버거 체인에서 이걸로 의심되는 질병이 이제 나왔죠. 질병이 나왔을 때 그 이제 패티가 덜 익혀서 이거에 오염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랬죠. 그게 아마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역학조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라서 추적해서 찾는 게. 그런데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장은 기본적으로 70에서 80% 정도가 손상될 때까지는 티가 안 나다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티가 확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배출 기간이니까 소변 어떤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때는 걸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장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을 보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있는 뭐 햄버거를 먹고 구토라든지 그 다음 설사도 이핵이 H가 이핵 중에서 EHEC인데 그 H가 헤모리지예요. 헤모리지는 피 출혈이란 뜻이에요. 설사를 할 때 출혈성 설사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덜 익힌 패티, 덜 익힌 분쇄육 같은 거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구토라든지 출혈성 설사를 보이고 나중에 뭐 이런 용혈성 요독증 같은 것까지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병원성 대장균, 그 중에서도 이핵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분쇄육 같은 거를 먹고 설사 같은 거, 출혈성 설사를 보이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보였다. 그러면 뭐로 의심을 합니까? 이핵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 병원성 대장균 중에서 이핵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장염비브리오. 자, 장염비브리오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얘는 바다의 해산물에서 많이 발생되는 애라 그랬죠. 그래서 해산물에서 발생되려면은 원래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바다가 너무 짜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옛날에 수분 활성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데 바다에서 생존이 가능한 세균이 이 비브리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브리오는 주로 어디서 발생된다고요?
주로 해산물에서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 그래서 누가 만약에 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해산물 같은 것들을 먹고 이제 뭐 다음날 설사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을 보였다. 그러면은 뭐를 가장 의심해야 될까요? 비브리오. 비브리오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장염 비브리오. 자, 장염 비브리오는 해산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는 옛날에 우리가 리스테리아 배웠죠? 인수공통 전염병 할 때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이코트로픽이라 그랬죠? 사이코트로픽이라는 거는 저온에서 자라는 세균이라 그랬는데, 자, 저온에서 자라는 세균이 얘 말고 하나 또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시니아. 여시니아는 뭐 많은 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얘도 사이코트로픽, 그러니까 냉장 온도에서 자라냅니다. 그래서 냉장 온도에서 자란다, 시원한 데서 자란다, 만약에 저온에서 뭐 생존한다, 증식한다, 만약에 그래서 냉장 식품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네요. 여시니아,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두세요. 저온에서 자라는 거 두 개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혹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 캠필로박터. 캠필로박터는 이제 지난 이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겹치는 부분이죠. 자, 특징은 뭐라고요?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닭, 그죠? 가금류 같은 닭에서 문제가 되고, 얘는 높은 온도에서 자라내라 그랬죠. 높은 온도에 세균이 좀, 그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요. 그래서 닭의 장이 딱 그런 환경이에요. 공기도 조금 적절하고, 그 다음에 뜨끈뜨끈합니다, 닭이. 사람보다 체온이 훨씬 높아요, 조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이 닭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황색 포도상구균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일단은 얘는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독소형 식중독은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이라 그러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설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독소형이니까, 독소형은 뭐라 그랬죠? 급격해요. 급격해. 그래서 먹자마자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식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보통 급격하게 구토를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뭐를 먹고 급격하게 구토를 보였다, 두세 시간 있다 구토를 보였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러면 황색 포도상구균을 의심할 수 있고. 자, 그 중에서 어떤 식품이라 그랬죠? 주로 손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뭐 도시락, 김밥, 그 다음 손으로 만드는 것 또 뭐 있어요? 초밥 있죠? 초밥. 김밥이든 초밥이든 어쨌든 이런 그 손으로 만드는 걸 먹고 만약에 몇 시간 안에 급격하게 구토를 보였다 그러면 황색 포도상구균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초밥, 김밥 같은 거 먹고 두세 시간 있다가 막 토했으면 황색 포도상구균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뭐라 그랬죠? 이건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 중에 하나이고, 주로 그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추장 뭐 이렇게, 아니면은 파스타, 면, 볶음밥 이렇게 주로 이제 탄수화물 위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젠스, 뭐 크로노박터는 분유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는 종류 많다 그랬죠.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근데 제일 기억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노로바이러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노로바이러스 어디 있을까요? 자, 노로바이러스 특징이 뭐예요? 자, 일단은 뭐 겨울철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봤죠. 일단은 우리나라 바이러스의 거의 탑이에요. 탑.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 일단은 사람에서 현재 가장 흔하게 바이러스 쪽에서는 얘는 탑이에요. 세균 쪽에서도 거의 세균까지 합쳐도 거의 1, 2위 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특징은 얘는 검출이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검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백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반드시 세포 내에서 얘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배양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포 배양에서 증식도 잘 안 되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백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탑이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죠. 겨울철 어떤 식품이죠? 주로 굴에서 주로 발생되죠. 굴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감염이 이런 식으로 식품을 먹고도 감염이 되는데, 아이고, 식품을 먹고도 감염이 되는데, 자, 보통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토한 거, 사람 대 사람 감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중독이라 그러면 그냥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는 몇몇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굴이나 이런 걸 먹고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랑 사람 간에 감염되는 것도 가능하다. 식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배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백신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식품에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4-5가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노로바이러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식육위생 배웠죠. 계란의 위생, 그 다음 우유위생, 그 다음에 식육위생 이런 거 이제 쭉 배웠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슬라이드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는 시험 문제는 따로 안 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맨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햇습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을 들어가면서 실제로 도계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 햇습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도계장에 이제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하자드라 그러죠. 그런 위해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위해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그 햇습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서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 위해 관리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하는 게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HA고, 그리고 나머지 중요 관리점이라는 게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CCP라고 그랬죠. 이걸 줄여서 햇습 HACCP 이렇게 부른다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뭐냐, 이렇게 하는 어떤 사전 예방적 위해 요소 관리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햇습을 우리가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햇습이란 게 제가 그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도계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위해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HA 과정에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유입되는지까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세척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되게 우리가 중요시해서 세균을 씻어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 리미트, 그러니까 뭐 어떤 소독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칠링을 하는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그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점 관리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자드 아날라이시스랑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가 합쳐져서 햇습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습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면은 제가
25문제를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사실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린 이 강의만 잘 들어봐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그냥 참조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쭉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실습을 그럼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러면은 실습이 2주치인데 제 생각에는 한 주에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